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5월은 장미의 달입니다. 정말 곳곳에 장미가 또 만발해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다양한 빛깔의 장미가 피어 있고요. 또 아파트 담장에는 빨간 넝쿨 장미가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에 한 번, 또 매혹적인 향에 한 번. 눈길이 정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 사진을 또 혼자 보기 아까워서 친구들에게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막 전송을 하죠. 5월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장미 사진을 보내듯이 환한 일, 향기로운 일,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장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장미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집에서 바로 나오면 네. 그 주택가에 장미가 아마 한 20년 넘게 핀 것 같아요. 한 몇 그루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그냥 그 주택가 그 자체를 너무 예쁘게 그렇죠. 장식을 해놨거든요. 예. 정말 그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 보통 장미의 꽃다발 받으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장미가 그냥 타닥타닥타닥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지나갈 때만 한 번 이렇게 한 번 보고도 그렇죠. 지나가는.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걸음이 그냥 멈춰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꽃이 피었으면 꽃이 피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인가 봐요. 저도 그 15년 전에도 사실 거기에 장미가 있었어요. 네. 빨갛게. 근데 네. 그냥 지나갈 때는 피었네. 피었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 정도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네.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저거를 내가 네. 만약 이제 그런 단층집이 있으면 네네네. 좀 주인 아주머니 얘기해서 조금 달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그 꽃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보면서 예쁘고 맞아요. 마음까지 향기로워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장미를 키우셨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저처럼 이렇게 서서 장미를 구경하고 얘기 나누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한테도 즐거움을 주는. 그렇죠. 예. 특히 또 5월은 또 장미의 계절이기 때문에 동북 삼성에는 장미가 어떻습니까? 많이 좀 심고 사실 피우나요? 그 동북 삼성의 지역 자체가 네. 중국의 지방 이제 랴오닝, 지린, 흑룡강 이 네네네. 삼성은 대체로 대륙성 기후가 지배하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동면 상태에 보통 겨울 되면 동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네. 장미는 약간 햇빛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그렇죠. 되고 물이 많아야 되기 네네. 때문에 동북 삼성에 사실 장미가 잘 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잘 관리하면 동북 삼성에도 장미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로요? 그게 네. 바로 이제 련영성의 따리엔 이 도시인데 네. 따렌시에 장미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바닷가도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장미원에 가면 네. 수많은 종류의 장미원을 볼 수가 있답니다. 네. 예.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네. 아마 이제 여행지로 이제 중국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장미원이 이렇게 온실처럼 크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세계 장미 네네네. 축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네,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장미가 일산의 허수공원에 있는 꽃을 보다가 네네. 그걸 보니까 좀 차이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미만을 가지고 이렇게 네.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곳곳마다 장미니까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그 장미원에 들어가면 정말 향기에 확 취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장미향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보통 장미하면 빨간색 장미를 네. 주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장미가 다양한 색깔도 있고 네. 그리고 장미 크기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라 엄청 작은 장미가 있고 엄청 네. 큰 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정말 꽃 한 종류 꽃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꽃 박람회도 자주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곳곳에서 장미 축제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동네 공원에만 가도 또 많잖아요. 맞아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동은 그 오랫동안 그냥 장미만 가지고 그 동을 이렇게 장식하는 곳도 있어요. 야탑 쪽에 가면 그래요? 장미와 그다음 철쭉인가 네. 그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핑크색 철쭉과 그다음에 장미 빨간색 장미. 네. 네. 장미가 또 요즘에 보니까 색깔도 네. 막 파란 장미도 있더라니까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색깔을 내는지. 저는 그 박람회에서 봤지 일반적으로는 그거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다른 품종 개발한 새로운 품종 아닐까 싶은데. 네.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쪽에 가면은 거기에 꽃상가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가면 그 막 5색의 장미들이 정말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맞아요. 전부 있어서 저도 걸음 멈추고 한참 본다니까요. 저도 한때 그 세종에서 올라올 때 네. 고속버스를 탔거든요. 네. 그러면 고속버스에 내리면 사실 사람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유일하게 꽃 상가 거기 네. 가면 안 사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서성이고 또 안 사면서도 또 사진을 꺼내가지고 찍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괜히 사고 싶고. 예,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한테 선물해줘야지 하고 생화를 들고 올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딱 꽂아놓으면 네. 또 온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한 일주일은 진짜 좋죠. 잘 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동포 여러분들도 보니까 요즘에 디카시라 그래가지고 네. 그 꽃사진 담아서 간단하게 시를 몇 줄 정도 써서 올려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는 그것도 좋더라니까요. 디카시를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네. 순간 보니까 디카시 협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사진 한 장에다가 자기 시를 입히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시도 짧고 읽기도 쉽고 그리고 네. 사진은 이 처음에 제가 아는 분은 처음 올린 사진 딱 봐도 그냥 일반 사람들 찍은 건데 네. 어머 지금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달라지셨군요. 네, 계속 찍다 보니까 달라지고 또 이 계절 되면 거의 선생님 말씀처럼 다 꽃 사진들입니다. 네, 네. 뭐 진달래가 보인다, 장미가 보인다, 뭐 네. 철쭉이 보인다. 그걸 정말. 생각하니까 또 유체 모멘트 올라가서 또 그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디카시는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사진도 그럼 찍고. 저도 그 옆 동네에 네. 있는 예, 옆집에 있는 한번 장미를 해보십시오. 찍어서 네. 디카시 하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복채통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손옥란 씨가 보내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명화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있다.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내 영혼을 지켜주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내가 어릴 때 이른 봄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만 나면 산에 오르셨다.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한창 고사리철이었는데 고사리 중에서도 주로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소고비를 채집하러 다녔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침 화창한 봄날이어서 우리 세 식구는 자전거를 쌩쌩 달리며 소고비를 꺾으러 떠났다. 눈앞에 보이는 산은 높고 가파로웠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조금은 경사지고 큰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는 넓은 벌판이 확 안겨왔다. 자세히 보니 뽀얀 털을 쓴 소고비가 시야가 모자랄 지경으로 빼곡히 덮여 있었다. 그 주변에는 파란 곰취가 여기저기에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자 봐라. 이게 우리 집 채소밭이란다. 산 저쪽 면에는 이것보다 더 큰 밭이 있단다. 산꼭대기 사면팔방으로 고사리 밭이 쭉 이어져 있단다. 우리는 성수가 나서 젠 솜씨로 허리에 헝겊 보자기를 둘렀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산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며 이상한 산새 울음소리를 배워주셨다. 봄이면 깊은 산속에서
수놈과 암놈이 서로 짝을 찾을 때 내는 소리란다. 한창 물이 올라 통통하고 야들야들한 소고비는 툭 하면 쉽게 꺾을 수 있었다. 그날 하루 우리는 새소리로 부르고 화답하며 산새처럼 고사리밭을 나라했다. 우리는 산골 물 옆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풀었다. 어머니가 어느 결에 곰취 열아문잎을 뜯어오셨기에 상큼한 곰취 쌈도 먹을 수 있었다. 온 산의 맛이 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 세 식구는 그 높은 산을 오르내리며 우리 집 채소밭에 소고비를 거의 다 집으로 날라왔다. 고됐지만 즐거운 날들이었다. 그 후 해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산에 올라서 소고비도 꺾고 송이버섯도 채집했지만 나는 시가지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라 더 가본 적이 없다. 어느덧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부모님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고 나도 이제 50대 주부가 되었지만 늘 그때 그 산과 새소리를 회역하곤 한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산봉우리를 넘나들며 고생스레 살아왔을까 마음속으로 심심히 느끼게 된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나는 아침 시장에서 파란 곰취를 사서 그때의 그 맛을 되새기며 쌈을 싸서 먹는다. 곰취의 쌉쌀하고 향긋한 맛이 온 입안에 퍼질 때면 어김없이 뽀얀 고사리밭에서 여기가 우리 집 채소밭이야 하며 즐겁게 웃으시던 아버지 어머니의 밝은 얼굴이 떠오르고 귓가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도 들려오는 듯하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내 인생을 동반하는 하나의 화폭이 된 것이다. 이 한 폭의 그림은 내 마음속에 제일 값진 명화로 제일 큰 제부로 남을 것이다. 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과 그 어린 시절에 네. 함께 그 지역에서 살던 그림, 그 삶을 네. 그림처럼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죠. 막 눈앞에 고사리밭이 보이고 예. 그다음 또 사실 그 시절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많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이 글에서 그 어릴 때 즐거움이 네. 막 느껴져서 저도 그렇죠. 이제 고사리밭에 고사리 뜯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온 가족이 그 고소업이라는 게 네. 고사리의 일종인가 봐요. 저는 어릴 때 네. 학교에서 이제 그 봄 되면 저희를 산으로 놀러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에 고사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뜯어야할지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다 시골에서 출신들이라서 이 반의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뜯고, 그럼 어떤 거는 뜯고 어떤 건 아직 덜 자랐다. 네. 아니면 어떤 건 너무 많이 자라서 먹을 예, 수 예, 없다. 예. 이래서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사리 그렇죠. 뜯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한 편의 그림처럼 맞아요. 네, 머리에 딱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네. 어릴 때 그 저학년 때 기억날 쯤에 선생님들 같이 아니면 부모님 같이 했던 일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글에서 제일 그 따뜻하게 마음에 다가왔던 게 산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새소리로 이렇게 부르고 화답하고 했던 모습들. 네. 아, 그것도 진짜 자연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네. 부모님도 상당히 자연을 사랑하고 네. 자연과 항상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산새 울음소리를 사실 저희를 잘 따라 배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시골에 갔는데 애들이 그 시골을 보면 그 산은 아닌데 뭐 이렇게 그 귀뚜라미 소리 막 이런 소리를 네네네. 막 따라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놀러 가 있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하면 자기네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아요. 따라 배웠는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새소리를 흉내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쉽게 하는데 그렇죠.
못하겠더라니까요. 사실 그것도 그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새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자연을 존중하는 네, 마음에서 맞아요. 나오지 않을까. 예. 자연과 사람이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네.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이런 거 할 줄 아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배워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산에 가서 고사리를 같이 뜯고 뭐 이런 일은 네. 별로 없어서. 민들레 그 미나리를 캔 적은 있어요. 근데 네. 그거 한두 번 했는데 인상이 너무 깊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부모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다 어릴 적의 아름다운 추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같이 했던 그거는 얼마나 같이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한 폭의 그림처럼 네. 그냥 제 기억 속에 딱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손옥란 씨의 글 제목처럼 내 마음속의 명화. 마치 이 글을 쭉 읽으면서 밀레의 어떤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잔잔하고 아주 색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를 생각해 오니까 어른 될 때보다 어린 시절에 네. 많은 추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절에 경험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관이나 인격 그리고 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네. 주니까 그 시절에 제일 그 예쁜 그것을 그림으로 저희를 계속 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손옥란 씨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부모님이 내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셨지라는 생각으로 힘이 얻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행복했던 친구들은 네. 어른 때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릴 때 행복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쉽게 극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장 자연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민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미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도 한 마리의 제비가 되고 싶다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일찍 하악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숙제는 내일 하기로 하고 핸드폰을 만지기도 책을 만지기도 하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 보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지지배배 하고 창밖에 전설줄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제비가 눈에 들어왔다. 제비들은 얼마나 좋을까. 숙제도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으니. 생각할수록 제비가 부러웠다. 그래서 제비가 된다면 어디로 먼저 날아갈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엄마가 계시는 한국으로 가볼까? 아니면 아빠가 계시는 일본으로 가볼까? 아니야. 수도 북경이랑 상해로 먼저 가볼래. 나절로 부정을 하면서 한 마리 제비가 되어 여기저기 날아가는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아니 미령아, 숙제는 안 하고 무슨 생각에 그렇게 잠겨 있는 거야? 할머니의 불호령에 정신을 차렸다. 비록 잠깐이지만 좋은 상상을 해보니 마음이 즐거웠다. 하지만 언제쯤 진짜로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지는 막연했다.
부모님들 말씀대로는 다 나를 위해서라면지만 나는 어쩐지 저기 전선줄에 앉아있는 제비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다. 저기 아기 제비는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한 집에서 지지배배 노래 부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아이고,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숙제나 하자. 다행히 이럴 때마다 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곤 한다. 그것은 바로 해도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마세요 이다. 말처럼 쉽지만 않지만 때론 말처럼 쉬운 것이 이 한마디인 것 같다. 적어도 나한테는. 네. 아니, 김미령 학생이 참 재미있는 상상도 하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네.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이 한마디일 것 같다.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어른스러운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철학적인 예. 내용처럼 해도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해도 쓸데없는 근심을 참 많이 하는 게 저희들 우리는 생각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하루에 거의 80%가 그렇게 쓸모있는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 미리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거나 막 그런 경우를 가끔 보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절로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자기절로 계속 생각나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아, 이게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령이 학생이 제비처럼 정말 엄마 아빠에게 좀 날아갔으면 하는 그런 아주 예쁜 꿈을 꾸고 있어요. 아유, 고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네. 5학년이면 정말 할 말을 다 잘하면서 부모 앞에서 정말 뭔가를 그렇죠. 이렇게 칭찬도 받고 싶고 네.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나이잖아요. 엉석도 좀 네.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춘기가 됐기 때문에 네. 할머니랑 대화가 사실 그렇게 잘 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를 보면서 내가 엄마한테도 가고 싶고 아빠한테도 가고 싶고 네. 또 이 엄마 아빠가 또 같은 곳에 살지 않네요. 그렇죠. 한국에 계시고 일본에 네. 계시고. 동포들 보면 이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제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한국 나오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한국에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있어서 네. 아이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경우.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언제쯤 같이 살아야지 가족을 위해 산다는데 가족은 정작 다 흩어져 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머지않아 엄마 아빠와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제비에게 예쁜 소식을 물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전해주라고 한번 얘기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승희가 불러주는 제비처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장들이 모인 동포 간담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고려인 협회, 고려극장, 그리고 고려일보, 그리고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등등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동포 간담회가 최근 알마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요, 주 카자흐스탄 구홍석 대사를 비롯해서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신안드레이 시민,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 또 신브로니슬라브 알마티 연기스트로이 회장 등등
많은 동포 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고홍석 대사는 지난 3월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신안드레이 또 조엘레나 등 6명의 고려인이 시의원에 당선된 데 대해 축하 인사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앞두고 주 카자탄 대사관도 고려인들의 활동 강화와 또 고려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제 고홍석 대사는 카자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을 방문했고요. 방문해서 고려극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지하했고요. 또 고려일보도 방문해서 장관 100주년을 축하를 했고 또 올해 연중 예정되어 있는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많이들 응시했나요? 예, 정말 많이 응시했습니다. 네. 제87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모두 70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무사히 시험을 치른 바 있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그래도 혹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이 코로나나 또 독감 또는 감기 환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응시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준 뒤에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토픽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우리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인기 있고 또 많은 응시자들이 응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전국 초청 장학생이나 또 우리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재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들의 이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시험 성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응시생들이 늘고 있고요. 네. 또 한류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더더욱더 응시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OMR 카드를 작성해서 이제 기출 시험으로 한국어 능력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올해로 끝이 나고요. 내년에는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시험인 IBT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험 횟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고요. 또 성적 발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응시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린 출신의 한 음악가가 자신의 생일에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게 됐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사할린 출신 음악가 안드레이는 자신의 생일에 복권 303에서 9,900만 루블이 한화로 하면은 1억 6천만 원 정도거든요.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 복권 보도부에서 이에 대해 전했는데요. 사할린 출신 남성은 당첨금의 5분의 1 정도는 콘서트 아코디온 구입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아코디온은 오랫동안 사고 싶었으나 비싸서 엄두를 못 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약 3개월 동안 복권에 참여했고 꾸준히 500루블씩 당첨되어 복권 구매 비용 본 적만 찾았습니다. 생일날에 그는 복권을 확인하고 거의 1,000만 루블에 달하는 금액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170만 루블을 지불하고 아코디온을 주문했지만 악기를 만드는데 거의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금의 일부를 자택에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할린 출신의 남성은 남은 자금은 은행 계좌에 저금하겠다고 합니다. 안드레이는 앞으로 음악학교 교사로 계속 일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생일에 복권에 당첨이 된 행운의 사나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할린 출신의 음악가 안드레이가 자신의 생일에 복권 990만 루블리, 한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당첨에 행운을 안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아코디언을 구입하는데 당첨금의 5분의 1 정도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아코디언을 주문을 했지만 악기를 만드는 데만 거의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상금의 일부를 자택에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학교 교사로 계속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생일에 복권에 당첨되다니 참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저요 선생님 저요. 그래, 성광이가 말해봐. 선생님,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나도 아는데. 내가 더 손 빨리 들었죠. 아유, 조용.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엔 내가 맞춰야지. 그래 보시든가.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지? 글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어요. 선생님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주세요. 알았어요. 이번엔 내가 꼭 맞춰야지. 아니야, 내가 맞출 거야. 선생님, 빨리 힌트 주세요. 이분의 성은 방 씨입니다. 방국부. 미안. 장난치지 말고. 나 아는데 방정. 그래, 수연이가 말해봐. 땡땡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내가 맞춘 걸 네가 말하면 어떡해? 듣자는 말 안 했잖아. 그래, 이번에는 수연이가 맞춘 거야. 안돼, 선생님 문제 하나만 더 주세요. 이번엔 제가 꼭 맞출 거예요.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이젠 수업하겠습니다. 안 돼요. 다음 퀴즈 제가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수업한다잖아. 싫어. 쌤, 얘 수업 준비 다 했어. 안돼. 아유, 성광이가 준 힌트를 듣고 수연이가 정답을 맞췄네요. 아까워. 제가 맞췄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어린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이분의 공이 큽니다. 1921년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고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가르친 한국 어린이들의 영원한 대부입니다. 이분은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이자 아동 문학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국내 최초로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고요. 최초의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를 위한 한국 최초의 동화집을 발간하는 등 아동문학 보급과 아동보호운동에 평생을 바쳤으며 어린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가 나간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이자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호가 소파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수연 씨. 1번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방정환. 방정환입니다. 3번 세종대왕. 세종대왕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안수연, 배아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죠. 부모님께 선물도 받고요, 용돈도 받고요, 놀이공원에도 가고,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어린이 운동을 펼친 덕분입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5월 5일, 중국은 6월 1일 아동절이 있죠. 각국마다 어린이날이 다르긴 하지만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 추억을 담아서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껏 고려인 동포 중에 벼재배 영웅이라고 하는 김만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벼재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언제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습니까? 이제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네. 아마 고려인들이 이주한 이후부터 시도는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공식 기록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록으로 나온 것은 1900년 무렵에 처음 시작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쯤에는 벼농사 짓기에 적합한 어떤 지대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아마 성공을 시작하게 된 게 1900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해주에서 벼재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1900년 무렵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벽시가 있어야 되는데 벽시는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가져왔죠. 네. 그 당시 만주나 연해주 지역은 벼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고 밭농사만 있었고 만주 지역에 네. 또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인이 차지한 뒤로는 그냥 그 밀림지대였습니다. 다른 거 뭐 개간한 것도 없고 네. 고려인들이 이주에 가가지고 비로소 개간을 해서 밭작물을 심기 시작했는데 이제 벼 재배 시도를 하면서 당시에는 뭐 만주에도 없고 없으니까 당연히 한반도에서 벽시를 가져가서 수많은 이런 시도를 이렇게 하면서 점차 연해주 지역을 벼 재배지로 만들면서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이 연해주가 되도록 고려인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밀림 지역을 참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개간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연해주에서 벼농사가 일찍 시작되지 못한 것이 그런 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벼농사를 이야기하자면 벼가 원래 남방식물입니다. 사실은. 네. 난온대. 그러니까 온대 중에서도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지역인데 네. 연해주 지역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위도가 높아서 여름에는 이제 해가 길지만은 그春분이나 지나면 밤도 길어지고 낮도 짧아지고 또 일조량도 그런 데다가 거기 날씨가 네. 또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벼가 생장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지도 못했고 또 당시에 연해주 지역은 무주지대였기 때문에 누가 개간이나 개척을 하지 않고 고아시아족들이라고 하지요. 난나이츠나 또는 오로코족이나 그쪽에서 사실은 그 사냥을 하는
사냥을 하는 그 족속들 옛날에 말갈 여진의 아마 후예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개간이 되지 않았지요. 우리 고려인들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건너갈 때 고려인들이 그 개척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건너갔지요. 그래서 예. 비로소 그곳을 개척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먼저 논밭을 만들고 주거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사실 만든 것들이 그것이 고려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벼농사도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지금은 뭐 벼농사를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이 짓고 있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벼농사는 고려인들의 전유물 같았겠어요. 당연하지요. 다른 민족들은 농사 경험도 풍부하지 못하고 또 러시아 이주민이나 또 중국 그 만주 지역에 있던 그 만주 그 토착인들 같은 경우는 밭농사만 알고 지었지 벼농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1900년에 시작이 되고 1928년 무렵에 벼농사가 많이 재배지가 넓어지거든요. 네. 그때도 통계를 보면은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인구 중에 다른 뭐 만주족이나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네네. 러시아인이 고려인 속에 섞여서 아마 0.001% 정도나 한 불과 서너 명이나 이렇게 있을 뿐이지 네. 사실상 고려인들이 100%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예.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고려인들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곳은 일단은 기후가 이렇게 안 맞고 굉장히 춥고 또 네. 토양이 네네.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질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함경 북도 지방이 산간 지역이고 이 벼농사를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위쪽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제가 토질 분석은 할 줄 모릅니다만은 여러모로 벼농사에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토질이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 살던 지역 사람들도 밭농사만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쪽 토질이 뭐 벼농사 짓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물 어떤 여건은 괜찮았습니까? 중앙아시아는 물이 풍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원래 일조량이 적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이 동북 쪽이나 거기 가면은 이제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이라 강수량은 좀 있지만은 네. 위도가 너무나 위로 올라가니까 안 맞고 남쪽 그 중앙 지대로 내려가면은 강수량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것은 그 중앙아시아의 그 남부 지역으로 쭉 걸쳐서 수천 미터가 넘는 천상산맥이 지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강을 이렇게 몇 개를 이룹니다. 예. 이제 그 물들이 가장 큰 강이 이제 아무다리아 강, 시르다리아 강 하는데 두 개 강으로 흘러가면서 북쪽으로 가서 고인 곳이 아라레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끌어다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걸로 생각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안 그렇다면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죠. 예.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곳은 비가 오지 않고 중앙아시아 그 특유의 그 건조 지대이기 때문에 네.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벼농사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논농사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를 만들어서 물을 수시로 보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개간을 하고 개척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벼농사 지대에서는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그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을 하러 카자흐스탄에 가서 우슈토베 지역을 들렸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고려인 동포들이 만든 보며 수로 같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참 열심히들 생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말씀드리자면 네. 그 카자흐스탄의 그 우슈톱에 고려인 네. 최초 강제 이주지죠. 예. 그곳이 북위 45도가 넘습니다. 네. 북위 45도, 46도 사이인데 그곳이 거기서 이제 볼을 보셨을 건데 그곳이 세계 벼농사 북방 한계선입니다. 네.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했을 때는 연해주가 벼농사 북방 한계선이었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와서는 다시 그것을 위로 올려서 그곳에서까지 벼농사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북방 한계선을 개척했는데 그곳은 정말로 여름이 짧고 추운 날이 길고 겨울은 혹독하게 추워서 한때는 이게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벼농사를 이렇게 성공을 시켰지요.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투박한 토양을 어떻게 개간을 해서 벼농사가 가능했을까 저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새롭게 만들거나 중앙아시아에 보급했던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벼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곳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산산맥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이 강줄기. 네. 그곳의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 논으로 끌어들이는 일인데 또 하나는 그 문제가 그곳이 지질학적으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형판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융기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 하얗게 한여름에도 그 소금이 깔려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다 보면 소금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좀 망쳐버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인들이 그 염분 제거 이런 것들을 물을 들여가지고 염분을 충분히 빨아낸 다음에 그 물을 흘려보내고 다시 이렇게 새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개척을 해서 그런 방법을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네. 그게 정착이 된 거죠. 예. 자, 오늘은 고려인 이야기. 이 고려인 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벼 재배를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